13세기 후반 동방을 여행하며 쿠빌라이 궁정에서 일했던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에서 쿠빌라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데칸이야말로 우리들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나타난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백성과 지역과 재화를 소유한 가장 막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내의 동반자가 고려 태자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셈베츠카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현입니다. 13세기 유럽에서는 동방 어느 곳엔가 프레스터 요한이라는 막강한 군주가 다스리는 강력한 기독교 왕국이 있을 것이라는 전설을 믿었다고 해요. 많은 유럽인들이 이 프레스터 요한을 찾아 헤매었고 프레스터 요한이 쿠빌라이라고 믿었다고 해요. 실제로 쿠빌라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육상 제국의 최고 군주였으니 유럽인들이 그렇게 믿을만 했죠. 실제로 유럽인들이 쿠빌라이를 프레스터 요한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쿠빌라이의 어머니이자 칭기스칸의 며느리였던 소르카타니 베키가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신봉자였거든요. 마르코 폴로는 자신의 책에서 쿠빌라이가 기독교의 수호자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하지만 이는 다소 각 종교에서 자신들의 집단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었어요. 핵목인들은 쿠빌라이 칸이 이슬람교가 추구하는 유례없는 최고의 정의로운 군주라고 믿었거든요. 암튼 어느 이익 집단이든 자신의 편으로 해석하고 싶었을 만큼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이 남자의 정치적 동반자가 고려 태자였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그 고려 태자 왕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려 태자 왕전을 얘기하기 전에 쿠빌라이의 일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쿠빌라이는 1215년에 칭기스칸의 막내 아들 톨루이와 어머니 소르카타니 베키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쿠빌라이의 청년 시절은 일단 평탄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톨루이가 의문사한 이후에 큰아버지 우구데이 칸의 경계 속에서 황금시족이었어도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큰아버지인 우구데이 칸은 톨루이 가문을 붕괴시킬 목적으로 소르카타니 베키를 자신의 아들인 구육에게 시집 보내려 했거든요. 한마디로 불안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청년기의 쿠빌라이는 어머니와 형 문케의 순환을 지켜보면서 자랐고 화를 참지 못하는 급한 성격을 주로 사냥으로 풀었어요. 권력에서 소외된 쿠빌라이의 톨루이 가문은 자신들의 분봉지인 중국의 하북지방 통치에 정성을 기울였다고 해요. 당시에 몽골 제국의 유목귀족들은 농경민을 단지 수탈의 대상으로 삼아서 정기적으로 조세를 걷어가기보다는 약탈식 수치를 일삼았는데 쿠빌라이의 어머니 소르카타니 베키는 농경민을 착취의 대상이 아닌 경영의 대상으로 보고 농업 생산력의 강화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조세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택했다고 해요. 쿠빌라이의 어머니는 굉장히 지혜롭고 자애로운 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동안 약탈적 수치를 당하던 농경민들이 굉장히 이에 반응이 뜨거웠고 쿠빌라이의 농경민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통치 방식은 어머니 소르카타니 베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었죠. 어머니의 경영 방식은 나중에 쿠빌라이가 중국을 통치하는 기본 모델이 됩니다. 쿠빌라이는 그렇게 아웃사이더로 지내다 형 뭉케가 바투와의 결탁을 통해 우구데이 왕가와 차가타이 왕가를 제거하고 왕위 계승 쟁탈전에 승리하면서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되어요. 형 뭉케칸이 쿠빌라이에게 북중국 통치를 위임했거든요. 쿠빌라이는 중국식 관료제를 실시하고 농업을 장려하면서 한인 중용주의와 한법 통치를 실시해요. 그가 그렇게 정치적 기반을 쌓아갈 무렵 형 뭉케칸이 쿠빌라이의 이런 통치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쿠빌라이가 날이 갈수록 명망이 높아지고 자신의 권위에 위협이 되자 형 뭉케는 쿠빌라이에게 모반 혐의를 두고 일종의 세무 사찰을 실시해요. 1257년 겨울 하서에서 동생 쿠빌라이는 형 뭉케칸을 만나 용서를 빌고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쿠빌라이 칸의 모든 정책은 파기되죠.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나 싶었던 쿠빌라이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1257년 남송 정복을 선언하고 직접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출정한 뭉케칸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쿠빌라이를 이 원정에서 배제시켰는데 대신 출정하였던 오츠킨 왕가의 타가차르가 뭉케칸과 싸우면서 철군해버린 것이죠. 심지어 1259년 8월 남송 정벌을 완성하지 못한 채 뭉케칸이 중국
합주 부근의 조어산에서 병을 얻어 갑자기 사망하면서 남송 정벌이 중단되어 버린 것이죠. 갑작스럽게 생긴 권력 공백으로 몽골 제국에서는 다시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쿠빌라이와 막내 아릭부케 간의 치열한 계승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예상과 달리 쿠빌라이에게는 정통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송 정벌을 떠나기 전에 형 뭉케칸이 막내 아릭부케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몽골 제국을 통치하도록 명령을 남겼기 때문이죠. 만일의 경우 아릭부케가 데칸의 지위를 계승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명분을 가진 아릭부케는 대부분 황금시족의 지원하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고 자연스럽게 아릭부케가 칸을 계승하는 것으로 굳어지는 듯 했죠. 그런 상황에서 몽골 제국의 수도인 카라코롬으로 쿠빌라이가 귀환하는 것은 아릭부케의 즉위를 인정하는 꼴이었고 그에게 유일한 방법은 남송을 공격하는 길밖에 없었죠. 서둘러 남하하며 악주를 공격하던 쿠빌라이는 빨리 카라코롬으로 귀환하라는 조언을 합경으로부터 전달받습니다. 이제 고려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려는 1231년 칭기스칸의 차기 칸인 우구데이 칸이 고려 공격을 명령하면서 고려와 몽골은 전면전에 돌입한 상태였어요. 이후 무신 정권이 곡물 납부, 군사협력, 다루가치의 설치를 약속하면서 몽골을 기만한 뒤 돌연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대몽항전 체제에 돌입했고 무려 36년간 항전하였어요. 이 시기에 강화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은 몽골군에게 유린당하였습니다. 몽골은 명목상 고려 황제에게 출력 친조, 강화도에서 개경으로의 귀환, 그리고 몽골 제국에 와서 충성을 맹세하는 친조를 고려에게 요구하고 있었어요. 사실 무신 정권은 항전을 결심했지만 고려 행실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1254년 한 해에만 몽골군에게 잡혀간 고려의 남녀가 약 27만 명이었고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유경과 김인준이 최희를 죽이면서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지자 고려 황제 고종은 1259년 4월 태자 왕전을 뭉케칸에게 보내 투항하기로 결정합니다. 6월 9일에 동경에 도착한 태자 일행이 뭉케의 남송 원종군이 주둔해 있던 사천의 조어산으로 가던 중 육반산이라는 곳에서 뭉케칸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전달받아요. 뭉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뭉케의 동생들인 아릭부케와 쿠빌라이가 대결하는 형세였고 정통성이 없는 쿠빌라이가 진퇴양난을 거듭하고 있음을 고려 태자 왕전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고려 태자 왕전이 쿠빌라이가 카라코롬으로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 별량에 가서 쿠빌라이를 만납니다. 유력한 칸위 계승자 아릭부케가 아니라 쿠빌라이에게 간 것이죠. 정통성과 세력이 부족했던 쿠빌라이에게 고려 태자가 스스로 와서 복종하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선전이었어요. 쿠빌라이 칸은 왕전을 통해 정치적 반전을 노리면서 쿠빌라이는 왕전을 만나 기뻐하며 고려는 당 태종이 직접 정복하지 못한 나라였는데 스스로 그 세자가 자기 자신을 따르러 오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며 크게 칭찬하고 기뻐합니다. 여기에는 쿠빌라이의 절박한 심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정통성 결여를 쿠빌라이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둘째,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를 쉽게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쿠빌라이의 인식 속에 깃들어 있던 것이죠. 쿠빌라이에 가까운 신하인 조량필도 쿠빌라이에게 왕전을 왕으로 삼아 귀국시키면 몽골 제국에 감격하여 신하의 도리를 다할 것이라고 조언했고 이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고 일국을 얻는 것이라 하였죠. 쿠빌라이는 이 말을 받아들이고 아직 자신이 즉위하기도 전에 1260년 3월 왕전에게 귀국하여 고려 국왕이 되라고 명합니다. 4월에 선빵을 때리면서 아릭부케보다 먼저 자신의 근거지인 상도에서 쿠릴타이를 통해 칸으로 즉위한 쿠빌라이는 왕전을 다시 한번 책봉하고 귀국하는 왕전을 호위하기 위해 수리다이를 다루가치로 삼아 대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명목상 태자였으나 실권이 없었던 42세의 왕전과 뭉케로부터 버림받아 정통성을 상실했던 46세의 쿠빌라이는 비록 입장은 다르지만 비슷한 처지였어요. 서로를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둘의 개인적 인연은 고려와 몽골의 왕실 관계를 급격히 밀착시켰어요. 아릭부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쿠빌라이는 몽골 제국의 대칸이 되었고 이를 후광으로 삼아
고려에서 왕전의 발언권과 권위는 높아져가고 쿠빌라이에게 빈번히 입조하면서 고려에서 무신 정권을 뒤엎고 왕실을 바로 세우는 왕정 복고의 수순을 밟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려에서 김준 등 무신들이 군권을 장악하고 있기에 고려 국왕의 권위는 땅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태자 왕전, 이제는 고려 원종이 된 왕전은 쿠빌라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몽골과의 화평 관계를 수립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는 최상의 방책을 택했습니다. 1269년 이면이 김준을 죽이고 실권을 장악하고 왕전을 폐위시키고 원종의 동생인 안경공 창을 옹립해요. 이 소식을 원나라에서 듣게 된 세자 왕심, 훗날 충렬왕이 원종의 복위를 위해 원나라에서 귀경하던 도중 다시 대도로 돌아가 쿠빌라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쿠빌라이는 생각컨대 너의 나라가 아직 화목하지 않으니 동쪽 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니 은혜를 베풀어 변방의 적자를 지켜주겠다 라고 하며 자신이 후원자임을 분명히 하고 세자를 원제국, 병부시랑 흑적을 대동시켜 고려로 파견해 원종을 다시 복위시켜 줍니다. 복위된 후 1270년 대도에 입조한 원종은 쿠빌라이에게 감사를 표하며 쿠빌라이에게 자신의 아들과 공주를 결혼시키자고 청혼을 해요. 몽골 황실의 원칙을 뒤집고 쿠빌라이는 자신의 딸을 출가시켜 세자 왕심과 결혼을 시켜줍니다. 쿠빌라이가 이런 모험을 감행한 이유는 우선 여전히 쿠빌라이는 비정통성을 가진 군주로서 부담이 컸어요. 지지부진한 남송 원정에서 남송과 고려가 연합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었고 장차 계획하고 있는 일본 정벌에서 고려를 경유해야 하는 전략적 필요성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권층 내부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쿠빌라이 통치 기간은 몽골과 중국 대륙이 통합된 대원제국의 시기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서방 왕가들의 반독립 상태와 카이두의 반란으로 골치가 아팠거든요. 특히 쿠빌라이의 정권 탄생 1등 공신이었던 동방왕가의 활동이 쿠빌라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동방왕가 중 오츠킨 왕가의 타가차르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인접한 고려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견제하는 것이 쿠빌라이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아무튼 고려세자를 부마로 삼아서 고려왕이 황금시족의 일원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 고려가 단순히 몽골 제국에 복속되는 게 아니라 고려 왕조 체제의 존속을 보장받은 것이었거든요. 심지어 왕전은 쿠빌라이로부터 불계 토풍을 약속받아요. 몽골의 속국이 되더라도 고려 고유의 풍속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죠. 예를 들면 을관이나 복식 말이에요. 심지어 원세조 쿠빌라이의 유운이 되면서 후대 원나라 데칸들도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려 왕은 몽골 황실 황금시족의 제왕들과 대등하게 데칸을 선출하는 쿠릴타이에 참석해 중대사를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충선왕의 경우에는 아난다와 카이샨의 제위 계승 분쟁에서 카이샨을 지지하여 훗날 쿠빌라이에게 적통에만 부여되는 칭호인 심왕에 진봉됩니다. 단순히 고려 왕실이 왕권 유지 차원을 넘어 원 황실의 계승 분쟁까지 개입할 정도로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은 고려 원종, 왕전이 엄청난 외교적 성과와 유산을 남겨줬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태자 왕전의 역사적인 위험한 역배팅에 대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워낙 이 시기에는 재밌는 일이 많고 스토리가 많아서 기회가 된다면 쿠빌라이라는 인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